2023년 해외 건설 시장은 경제적,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4년 연속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총 3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인데요. 해외 진출과 엔지니어링이 건설업계의 신년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번 시간에는 화우 해외 건설 자문 및 분쟁 해결팀과 함께 해외 건설 시장 전망과 법적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건설 시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세계 건설 시장의 전체 규모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해외 건설 시장의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에서 2% 남짓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금년은 이보다 더 높아진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 실적이 3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2년 연속 성장한 결과이며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이 전체 수주액의 34%로 가장 많았고 북미 태평양 지역에서의 수주가 31%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은 전체 건설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국가의 경우 코로나 기간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높아져 대규모 SOC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목격됩니다.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의 경기 침체도 큰 문제이고요. 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중동 지역은 시황이 긍정적인 편입니다. 우선 이 시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유가가 배럴당 80에서 10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 프로젝트를 위시하여 중동 및 아프리카 각 국가들에서 인프라, 에너지,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의 건설 산업 현황은 어떤가요? 동남아시아는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지역으로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의 기업들이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2020년 발발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동남아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건설 산업에도 미친 것으로 코로나 사태에 더해서 작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시장 상황으로 인해 발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설 및 인프라 분야의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20%를 기록하는 등 최근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말레이시아의 건설 전문 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 건설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는데 중국 경제의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국 건설사들이 계약 디폴트를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하고 자국으로 철수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는 국내 건설사들에게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은 건설업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공공투자 지출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도시인 하노이와 호찌민에서는 140만 호의 사회주택 보급, 2023년까지 5,000km의 고속도로, 2050년까지 1,545km의 고속철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관련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이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주변에 6개의 위성도시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또한 대형 토목, 인프라 프로젝트의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 담론을 따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호의적인 국가 정책을 내놓고 있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PV 태양광 메가 프로젝트, 베트남의 라간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거대 에너지 프로젝트들의 발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해외 건설 시장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인프라 개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개발도상국들이 경제개발과 국민복지를 위해 신규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노후된 기존의 사회간접시설의 개보수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석유화학 플랜트의 증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도 예상됩니다. 반대로 요즘 화두인 기후변화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장과 그에 관련한 건설 프로젝트 발주도 예상됩니다. 이슈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들을 조달할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이전의 방식이었다면 최근 트렌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도 될 수 있는 투자자를 찾는, 즉 민간 투자, PPP 방식으로의 인프라스트럭처 수행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 관련 PF 대출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북미 지역과 EU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PPP 사업에 빌려준 대출금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서 PPP 방식을 통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참여 시공자들도 단순히 EPC 컨트랙터가 아닌 일종의 투자자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PPP 사업의 방식도 매우 다양해지고 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BOT, BTO, 그리고 MRG 등의 전통적인 PPP 구조를 넘어서 새로운 모델과 지분 구조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에서 자국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사우디제이션 또는 니타캇이라는 명칭의 정책을 발표했고 UAE에서는 에미르타이제이션이라는 정책을 발표해서 자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자국민 의무 고용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국민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외국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중동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자국민 의무 고용 요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동 지역의 정부 공식 문서 등은 대부분 아랍어로 되어 있고 국내에서 파견된 진짜 의사결정권자가 현지 업무를 진행할 때 아랍어를 모른 채 현지 피어러 또는 현지 파트너에게만 의지하다가 많은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아랍어 문서를 다루실 때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현지 업무를 추진하는 점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랍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슬람 문화권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지 문화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들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술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강한 편인데 현지에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진출에 있어서 국내 건설사들이 주의해야 하는 계약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의 건설 프로젝트는 모두 법령의 변경, Change in Law로 인한 이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는데 이는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규제가 선진화되는 것은 자국민들에게는 분명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건축 비용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러한 리스크는 결국 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건설 인프라 관련 법령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별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겠고 이러한 리스크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계약 조항이나 계약 금액에 꼭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라는 용어의 정의에는 사법적인 또는 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의 변경도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고요. 설계와 관련된 코드나 기준의 변경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항을 잘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인도네시아로 작성되지 않은 계약서는 무효라는 2013년 인도네시아 지방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현지법 2009년 러 24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만약 계약 당사자 중 인도네시아 당사자가 있다면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에 인도네시아로 된 계약서 초안을 동시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설 산업은 인류가 영위한 가장 오래된 산업 중 하나이고 앞으로도 인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의 혁신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BIM이라고 하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설계 단계에서 향후 시공될 공사 목적물을 미리 완벽하게 3D 기법으로 구현한 후에 시공에 들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대단히 규모의 인프라 및 플랜트 공사에서는 그 적용이 좀 여의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AI의 발전과 함께
설계 단계에서 모든 불확실성을 미리 예측하고 시공에 들어갈 수 있는 설계에서의 혁신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듈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많은 국내 건설사가 모듈화된 공법을 통해서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모듈을 현장으로 이송하고 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듈화된 공법은 여전히 주택 등 비교적 소규모의 공사에만 활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고 설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에서도 이러한 모듈화 기법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글로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탈탄소화 트렌드에 따라서 많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가 건설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최근 해양 풍력 사업, 태양광 사업,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및 수속 사업과 관련된 많은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신재생 산업 진행에 있어 국내의 많은 건설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수많은 국내의 건설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현지의 대표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0년간 중동에서 생활하면서 국내의 건설사들이 해외의 랜드마크 건물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이 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국내의 업체들이 진행하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 법무법인 화우의 해외 건설 자문 및 분쟁 해결팀도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건설은 어디다? 화우!